다음 주제는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슈입니다. 22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고요. 노동계에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영계에서는 기업마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을지. 노봉법이라고 하더만요. 노봉법이요. 노봉법. 네. 이제 노란 봉투해서 노봉법. 네. 예. 이제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떤 네. 준비가 필요한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22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발의를 하고 네. 제안을 하고 예, 제안을 하고 우리 예. 사회에 이제 화두가 되고 나서부터 22년이 걸렸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잠깐 역사를 얘기해드리면 2003년입니다. 두산중공업에 배달호 우리 그래요. 예, 노동자께서 사망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해에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도 예,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때가 오히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합원 180명에게 회사가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집에 보낸 거예요, 집에. 식구들이 받아서 충격도 네.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무려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이미 월급이 사실 가압류되고 잘 나오지도 않고 하던 때였어요. 낼 수가 없는 가격이죠. 예, 그래서 네. 김주익 지회장께서 마지막 월급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때 받아던 월급 명세서에 제 기억에 17만 원인가 18만 원이 딱 찍히는 그거밖에 거를 안 보고 됐어요? 와. 그거를 보고 또 그 상황에서 회사가 150억 원대 손배 청구를 하니까 이런 노동 탄압을 알리고자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남긴 유서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었어요. 네. 이제 아들과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아빠가 여차저차해서 먼저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힐리스 운동화 밑에 이제 아하.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꼭 사달라고 해서 아빠가 사주고 싶었는데 아이고. 사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런 현실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진짜 큰 울림을 줬죠. 아니 근데 예. 이 판사님들도 말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배상금을 물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150억이 그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런 극악무도 이게 말이 거부도 되냐? 아니고. 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예. 우리 사회 화두로 됐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고요. 예. 그 중간에 2009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쌍용차. 네. 이거는 뭐 노사 문제를 넘어서서 엄청난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대사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때도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47억의 손배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7억을 어떻게 냅니까? 못 내죠.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가 내주겠다라고 해서 17일반 우리가 4만 7천 원씩 네. 노란 봉투에 담아서 보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래서 이 노동관계법이 바뀌는 이름을 노란 봉투법으로 우리가 가칭으로 부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에 2022년에 대우조성해양에서도 하청 노동자 5명에게 무려 5명입니다. 5명에게 무려 470억 손배소를 회사가 와. 걸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 사람당 거의 100억 100억씩. 가까이요. 예, 네. 90. 그리고 사실은 연대 채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 내라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와. 너가 400억 다 내. 제가 못 내면 네가 내. 이런 거 이게 연대 채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회사가 이 5명에게 470억을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뭘까요? 노조 활동의 족쇄를 채우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다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 예. 죽으려면 하고 살려면 말들어. 이런 식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말 잔인한 노동 탄압이 있어 왔는데 네. 그런 그 오랜 시간의 투쟁 끝에 드디어 노란 봉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추려드리고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반론도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단순히 노동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 약간 또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사용자성을 넓혔어요. 제가 노동자예요. 그럼 나랑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용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장님. 네. 이 사람이 사용자예요. 기존의 법 조문에도 사용자가 뭐냐라고 대충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용자 개념이 조금 확대돼요. 뭐라고 확대되냐면 기존에는 네. 그냥 단순히 여차저차한 사업주, 뭐 사업주의 보조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확대됐냐 이번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지시는 원청한테 받는데 그쵸. 맞습니다. 그 원청은 지시는 해놓고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 잘 개념들이 잘 안 잡히시는데 네. 큰 공사장이라고 해볼 거예요. 이 네. 공사장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회사가 하는 건설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합청업체를 공사장 청소업체를 하청 줬단 말이에요. 네. 요 길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청소하세요라는 하청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 하청업체 소속인 근로자들은 청소를 막 하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작업하니까 빨리 청소해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하청 근로자들이 그 하청업체의 지시를 또 이제 역으로 계속 받아서 순차적으로 받아서 청소하다가 빗물 감전 사고가 났다면 그런데 원청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청이 공사 또 청소 이걸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 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이제 원청은 예를 들어서 아닌데 그건 니네 청소업체 사장한테만 책임 있지. 나는 직접적인 너의 고용주가 아니야. 하청의 사장. 예, 하청의 사장한테만 따져. 나는 너희 사장이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빠져나갔거든요. 나이 대놓고 아니 누구세요? 이렇게 그렇죠. 누구세요죠. 나는 너희 사장이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하청 사장은 어디에서 지시를 받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무조건 하청업자나 파견업체가 원청 나오라 그래. 원청 사장 누구야? 이재용이 나오라 그래. 이렇게 달려들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행사했을 때는 당신이 권한을 쓴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럼 반대급부로 책임도 져라. 당연한 그렇지. 거죠. 당연한 얘기가 당연한 더문에 들어간 이야기죠. 거고요. 네. 심지어는 현재 판례와 노동 중노위 이런 데서 이미 적용 사례로 적용되고 있는 법리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법이 애매하게 규정 안 하고 있던 걸 현장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미 하고 그쵸, 있는 걸 그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조문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하청업체 파견업체들이 김 사장 나오라 그래 이재용이 나오라 그래 하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대기업 하겠느냐. 응? 대기업 평균 하청업체들 100개씩 두고 있는데 비약이 심하네요. 예, 네. 이게 100개 업체들이 그럼 다 그럼 이재용이 찾아와라 정의선이 찾아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사실은 논리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쟁점은 우리가 그동안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가장 폭압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노동조합 행위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식의 과도한 이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노조에게 청구하는 거. 요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 회사가 손해 본 만큼 노동자한테 그 청구를 해온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일단은 잠깐만요. 조금만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조문을 정확하게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미 또 현장의 이 판례에서 또 이 사례가 네네네.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야 22년 만에 또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회사가 파업만 났다. 그럼 이 모든 손해가 다 노조 책임이야라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이 정당방위의 논리를 적용해서 최소한의 피해를만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야 너 다 책임져 이렇게 못하고 청구를 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 사람의 기여도 불법성, 고의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죠. 개인이 내는 예, 거니까. 과도하게 네. 청구할 수 없고 또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노조 활동을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청구할 수,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딱 들어가 있고 네.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개개의 기여와 행위 양태에 따라서 분별해서 청구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은 150명한테 180억 물어내, 5명한테 400억 물어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파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대문을 부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뭐 파업 범위가 아닌데 네. 그 대문 부서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내시오. 이렇게 개별적으로 쪼개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말하자면 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예.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정말로 살인적인 손배 네. 청구는 못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나눠놨고요. 또 하나는 노동 이제 세 번째는 노동이 쟁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은 네. 근로 조건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나 해고당해, 나 이번에 월급 얼마 받아 이게 다 근로 조건이잖아요. 네네네네. 너 이번에 성과급 얼마야? 이런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관해서만 우리가 파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노동 쟁의에
대상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냐?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근로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경영 판단에 관해서도 쟁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그동안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뭐 컵도 만들고 볼펜도 만든다고 네. 해볼게요. 네. 근데 나는 볼펜 만드는 라인에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앞으로 우리 볼펜 사업을 접자. 예. 이런 그럴 수 결정을 했다는 있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동안은 그럼 내 라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 잘못하면 해고되겠네라고 예. 뻔히 예상이 보이지만 네. 회사가 볼펜을 없애든 컵을 없애든 이건 경영 판단이니까 파업 대상이 안 돼라고 하고 막상 해고당할 때까지는 절대 간섭을 못하고 관여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해고 통보만 받는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근로조건, 근로자의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도록 아. 열렸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못하지만 LG가 휴대전화 사업을 접었잖아요. 아, 접었죠. 예. 또 휴대전화 사업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이 이걸 이거 갖고 그러네요. 해고 파업을 할 수가 있었겠네요.